뷔페처럼 좋은 것만 골라 먹고 싫은 것은 거부하듯이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뷔페니즘을 고수한다면 그거는 실체적인 사실도 아니고 우리의 역사가 아님을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오늘의 영상 관전 포인트는 1타 역사 강사 겸 자칭 역사학자라고 얘기했던 분께서 지금까지 발언했던 얘기들이 있는데 공산당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제 식민사관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다뤄보기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방영했던 대륙백제와 신라 1부에서 3부까지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 이후에 의문을 가졌던 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고 세부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이 대륙신라가 당나라의 속국이었다면 나당 전쟁 때 어떻게 당나라를 이제 물리칠 수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륙신라와 한반도 신라는 다른 정권인 것인가, 왕이 두 명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궁금증들을 제가 풀어드릴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할까요? 이거 백제는요, 중국의 하나의 어디 뭐 성만 또 못한, 이거 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또 저런 불경이 있나? 백제 대륙 진출설을 또 확고하게 믿고 계신 분들에게는 신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목을 치시옵소서. 원래 이제 진짜 정규군 한 30만 정도였는데 보급병까지 해서 113만이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 다음 113만이 전투병이고 보급병까지 하면 200만이 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 고구려를 잘못 보고 있는 모양이구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113만 병력의 공포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고구려 인구가 한 당시 200~300만 명, 200만 명을 계산하기 쉽게 한번 가봅시다. 읽으시오. 그럼 남자가 100만 명이야. 근데 113만 명이 쳐들어왔던 건 그 나라 전체 남자 인구수만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가 5천만인데 남자 인구가 2,500만이라고 합시다. 누군가 총을 들고 2,500만의 병력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와, 당장 끌어내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고구려는 중국이나 소련에 비하면 작은 나라예요. 우리는 하늘의 자손으로서 천손의 후예이며 독자적인 대국. 그러니까 식민사관이라고 이야기하면 특히 열등의식을 심어주는 역사관이 식민사관인데, 진짜 식민사관에 앞장섰던 조선인들 반성해야 되고. 지금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게야? 추모 상황이시여, 고구려의 역대 모든 열성저시여. 고구려는 중국이나 소련에 비하면 작은 나라예요. 우역으로 얼룩진 이 나라를 바로잡으려 하옵니다. 아까 지도는 대략 이 정도가 맞는 거죠. 잃어버린 고구려의 드높은 기상과 영예를 되찾고자 하옵니다. 성왕이시여, 오늘의 일을 도와주소서. 어떻게 황연필 같은 사람에게 식민사학자라는 표현을 하시는지. 개새끼. 역사 유튜브 제가 1등입니다. 역사 왜곡, 바로잡기, 연구, 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역사 왜곡을 바로잡냐? 첫 번째 주제, 중국의 동북공정. 김치공정의 간단 사학자들은 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아니, 무슨 뱃대야지에 기름기가 끓는지 찍소리도 안 했는데 화가 납니다. 허튼 소리는 집어치우고. 선대들,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만큼은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어 대통령직을 일을 하고 싶다. 이재명 후보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은 일단 피부가 너무너무 좋았고, 여러분, 한국전쟁 6.25는요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다 짰던 전쟁입니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시발은 어디서 주워드는 건 있어갖고. 기존에 연구되어진 조선시대 학자들 500년 동안 다 또라이들 아니었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잡아떼시라는 게요.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 다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닥쳐 이 갓나 새끼.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공산당 쪽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일제 시민사관 쪽에 가까우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단순 관심만 받고 싶어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헌상의 기록들만 달달달 외운 그냥 일반 역사 강사에 불과한 것일까요? 강단 출신의 역사 강사가 2달 동안 5만 명의 구독자가 늘어난 동안 저는 구독자 400명 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 국민들의 역사 인식과 눈높이를 반영하는 거 아닐까요? 다들 잘 들으셨어? 제 영상이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이 타이밍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채널이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륙신라와 백제 1부에서 3부까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이 부분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소선호의 아들 온조백제부터 의자왕까지 그 백제는 대륙 하북성에 존재했었고 하북성에서 멸망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이 무엇이냐면 한반도에서 대륙 진출설이 아니라 대륙에 있는 백제와 신라가 한반도로 진출을 했다는 한반도 진출설이 맞다는 게 결론입니다. 애초에 온조왕자가 도읍을 정한 것은 전라도의 백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정한 까닭은 폐수를 대동강으로 봤기 때문에 그 폐수 이남이 백제라고 해석을 하고 한반도로 대륙 백제의 그 스토리를 한반도로 끼워 넣게 된 겁니다. 폐수가 하북성에 있기 때문에 온조백제가 하북성 일대와 산동성 일대를 장악하게 만든 거고 신라 같은 경우는 백제의 동남쪽에 존재했던 게 맞는 겁니다. 삼국사기를 집필했던 김부식이 한반도에 있었던 삼국의 역사와 대륙에 있었던 삼국의 역사를 뒤죽박죽 섞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는 것이고, 당나라의 신하국 사람으로서 당제국의 신료복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신라의 기존 전통 복장을 전부 다 중국식 관복으로 통일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관료들의 복색, 공복이라고 합니다. 공복을 당나라식으로 맞추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따라서 했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춘추가 성의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라는 자주국임을 상징하는 각 왕마다 연호를 사용했으나 이제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겠고 당나라 연호를 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제 둘째 아들 김인문을 벌모로 잡혀놓겠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신라의 왕자들을 당나라에 수기를 보내거든요. 수기를 지내게 한단 말이에요. 수기가 뭐냐면 그 속국의 그 왕자들을 본국에 보내가지고 인질로 잡혀있는 것을 수기라고 합니다. 신라는 당제국의 신하이며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기 위하여 온 것이옵니다. 당나라에서는 문무왕의 관작을 삭탈합니다. 당나라에는 동생 김인문이 인질로 당나라에 가 있었는데 이 김인문을 임해군공으로 자기를 주고 신라왕으로 임명해서 백제 폐주 의자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사옵니다. 술병을 들어서 우리 당나라 장수들에게 술이나 따르거라. 아니 이놈아, 술이 넘치질 않느냐 이놈아. 됐다 이놈아, 대이나 마셔. 김춘추의 외교로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영웅이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김춘추. 상대적으로 가장 힘이 약했던 신라는 이런 김춘추의 도전 정신을 통해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785년에는 선덕왕에게 금교 대위도독 계림주 자사 영해군사 신라왕, 여기에 또 영해군사라는 호칭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이 영해군이라는 것은 산동반도에 있는 영해 지역이 영해입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영해가 아니고 항상 이 계림주 자사라는 호칭은 항상 들어갑니다. 그 다음 812년에 헌덕왕에게 준 칭호 보면 또한 계부의 동삼사 금교 태위 지절 대도도 계림주 제군사 영해군사 상주국 신라왕, 여기서 또한 계림주 도독, 계림주 군사, 영해 군사라는 표현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에서 신라나 백제 이런 데서 왕의 호칭을 줄 때는 항상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명을 들어서 관작을 주게 되는데 신라에 대표하는 것이 계림주와 영해군이었다. 보셨습니까? 대륙신라가 당나라의 속국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김춘추 이전에는 대륙에서 천문관측을 했다라는 것이고 김춘추 이후에는 천문관측이 없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다가 김춘추 이후부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요. 세 번째, 백제 땅 산동성에 관직을 받고 통치한다는 내용이고, 네 번째는 왕족이 벌모로 잡혀가가지고 수기를 지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신라의 군사적 지배를 받았다는
받았다는 부분이며 이제 6번째가 당나라 황제에게 신라왕의 관직을 박탈당했다는 부분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륙신라가 당나라의 속국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사람들은 뭔가 모자란 사람들이 반박을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가지고서 당나라의 속국이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닌데 총 6가지에서 7가지 정도의 근거를 제시를 했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마찬가지 6개에서 7개 속 시원하게 반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박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작 하는 말이 뭐 요노를 사용하는 부분이나 뭐 책봉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고작 트집 잡는 수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뭐 다른 나라들도 뭐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제가 이 정도의 자료 분석도 없이 당나라의 속국이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과감하게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하고 반박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수준 낮은 반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 주류 강단사학의 역사 강사들이나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해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문무왕이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는데 어떻게 속국이 될 수가 있느냐. 당신은 공부 좀 더 해라. 그리고 유튜브 영상 올려라. 이런 유형들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 유형은 정보 지식 피라미드가 있다면 가장 지식이 낮은 지식 하층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유튜브 채널이고 자신의 마음대로 댓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자신의 감정을 아무렇게나 막 배설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식 하층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라인상이라도 기본 매너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도 그러하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은 제가 만든 영상이고 제가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권한도 저에게 있다는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나 이렇게 매너 없는 유형들은 이제 앞으로 걸러내는 작업들을 해나가면서 영상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대륙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해서 대승을 이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문무왕의 반란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듯 속국이라는 의미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를 속국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전쟁이라는 것은 서로 대등한 국가에서 서로 양국 간에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한반도 신라와 당나라가 싸웠다면 이것은 전쟁이 되는데요. 그런데 한반도 신라가 아니라 대륙의 속국 신라이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이게 반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정기 반란, 이사도 반란, 문무왕 김범민의 반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삼국사기를 기록했던 김부식은 한반도 신라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당나라가 자신들의 지방정권이라고 기록을 했던 대륙신라, 속국신라를 이제 기록을 했던 그 내용을 보고서 김부식이 그 부분을 이제 표절하는 오류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반도 신라의 기록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한반도 신라는 광개토 태양비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요. 당나라의 입장에서는 대륙신라가 자신들의 지방정권이기 때문에 대륙신라를 기록을 한 것이고 고구려 장수왕회 같은 경우는 한반도 신라가 자신들의 지방정권이기 때문에 광개토 태양비에다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광개토 태양비 같은 경우는 장수왕의 아버지인 광개토 태양이 얼마 전까지 했었던 그 업적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나 오류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장수왕이 태자 시절부터 자기 아버지가 해왔던 그런 업적들을 눈으로 보고 들었던 내용들,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돌덩이에다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부식이 직접적으로 보고 경험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기록했던 그런 역사서들을 이제 참고해가지고 이제 베껴 썼던 겁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신라를 알기 위해서는 광개토 태양비를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삼국사기를 참고하는 게 더 신뢰도가 높을까요? 신라는 하나의 신라가 아니라 여러 개의 신라가 있었는데 김부식은 그 여러 개의 신라 중에 대륙 신라를 우리 한반도 신라로 착각을 하고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신라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김부식이 오류를 보면서 우리 한반도의 그 대륙 신라를 짜맞추게 했던 그런 오류가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지도 않고 생각을 강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사건 분석관으로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분석할 뿐이고 평론가로서 이 사회의 역사계를
신라를 이제 평론할 뿐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에게 팩트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닙니다. 한반도 신라는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까지 분명히 고구려의 속국이었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한반도 신라는 고구려 이전에 천문 관측 기록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개토 태양비에 왜군이 신라를 골치 아프게 괴롭히니까 신라가 고구려에게 구원병을 요청하니까 고구려에서 5만의 군사를 이제 보내가지고 신라를 구원해줬다라고 하는 그 돌덩이에다가 이제 새겨놨지 않습니까? 삼국사기에는 같은 날에 이런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상 한번 보실까요? 광교토대왕 비문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왜 광교토대왕 비문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삼국사기에는 왜 안 나오나 하는 그런 논란들이죠. 예를 들어서 광교토대왕 비문에 백단신라는 예부터 송민임으로 와서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왜가 신묘년 391년에 바다를 건너와 백잔을 파하고 뭐뭐뭐라를 신민으로 삼았다. 삼국사기 신라 내무랑 36년이 391년이고 백제 진사왕 7년이 391년인데요. 내무랑 36년에 아무런 기사가 없어요. 백제 진사왕 7년도에는 1월에 궁시를 수리하고 4월에 말갈이 북쪽 변경 적천성을 함락시킨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7월에는 서해 큰섬에서 사냥을 하고 8월에는 횡악 서쪽에서 사냥을 했다는 기사만 있지, 이런 식으로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서 백잔을 파하고 무슨 나를 신민으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기사는 영락 10년 서기 400년 경자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가르쳐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남거성을 거쳐 신라성에 이르니 그 중에 왜군이 가득했다. 관병이 막 이르자 왜적이 물러났다. 신라성에 이르니 그 중에 왜군이 가득했다 라 그랬는데, 이때 400년은 삼국사기에 보면 내무랑 45년이에요. 그런데 보면 가을 8월에 살별이 동쪽에 나타났다. 겨울 10월에 왕이 일찍이 타던 내구마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다. 이런 기사만 있지, 이렇게 보병과 기병 5만 명에게 지시해가지고 이 신라를 구원하게 한 그런 기사는 안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가 조작됐다 뭐다 하는 무수히 많은 말들이 많았는데요. 단지 저는 왜 이런 기사가 삼국사기엔 전혀 안 나오나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다면 혹시 이 기사들이 대륙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같은 날 다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을 생각할 게 아니라 두 개의 신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두 개의 정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이제 자료를 모으고 검찰 측과 이제 피고인 측이 서로 간에 이제 자기의 주장을 하는데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원고와 피고가 있고 판사는 한쪽의 주장만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양쪽의 주장과 양쪽의 기록을 보고서 좀 더 합리적인 주장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근거가 있는 쪽에다가 손을 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재판이거든요. 실체적인 사실은 정해져 있는데 보통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된 내용을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우선적으로 양쪽 간의 주장들을 살펴보고 일치하는 부분을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쪽이 더 일리가 있는 주장인지 그 추가적인 자료를 살펴가면서 실체적인 사실을 발견해내는 게 그게 바로 사실 입증을 하는 그런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부식이 표절을 했던 삼국사기나 일련의 삼국유사만을 보고서 한반도의 문헌상의 기록들을 달달달 외워가지고는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기는 어렵고요. 대륙에서 기록을 했던 그런 문헌들도 함께 보고서 분석을 해야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륙신라의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50년 김범민이 당고종에게 태무경 간직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654년에는 선덕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당고종이 찾아와서 거해하였다고 합니다. 단순한 이웃 국가라면 조문사절단만 보내면 되는데 직접 황제가 한반도까지 찾아와가지고 이제 거해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이웃 국가인데 황제가 한반도까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거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신라가 대륙 동부에 존재를 했었고 이웃 국가가 아니라 당나라의
그 지방 정권이기 때문에 왕이 죽다 보니까 황제가 직접 와가지고 거해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합리적인 추측이 아닐까요? 계부의 동삼사를 추증하고 최단 300피를 내려주었다. 태상성 장문수에게 명하여 부절 가지고 가서 조제하게 하고 춘추로 왕을 승습케 하였다. 김춘추가 왕을 이어받게 했다고 하는데 이 왕을 누가 이어받게 했을까요? 황제만이 이어받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듬해에 백제, 고구려 알갈이 협력하여 신라의 30성을 벌치하자 사자가 와서 구원병을 청하였다. 고종은 소정방에게 명하여 그를 토벌케 하고 춘추를 우의도 행군 초관으로 삼아서 마침내 백제를 평정하였다. 서기 661년 원사 5년에 춘추가 죽으니 범민으로 왕을 승습케 하였다. 그 나라를 기림주 대도독부로 삼아 범민에게 도독을 제수하였다. 서기 674년 함형 5년 문무왕 14년에 신라에서 고구려에 항거하는 무리들을 받아들여 옛 백제 땅을 점령하게 지키게 하였다. 고종이 노하여 조서를 내려 범민의 관작을 삭탈하고 그의 동생을 우여위원의 대장군 임해군공 김인문을 신라왕으로 삼았고 경사에서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나당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양국 간에 동등한 국가가 전쟁을 했다고 하기에는 이건 너무나 다른 기록이 아닌가요? 예컨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 도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의 관직을 삭탈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으로 따진다면 강원도 도지사가 있고 이 강원도 도지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중앙군을 많이 죽였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과 강원도가 전쟁을 해가지고 대승을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강원도 도지사하고 대한민국의 중앙군이랑 전쟁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반란을 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강원도 도지사의 관직을 박탈하면 그만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75년 봄 정월에 구리로 각 관청 및 주군에 인장을 만들어 지급을 했다. 2월에 당의 장수 유인계가 칠중성에서 우리 군사를 깨뜨린 뒤 돌아가고 이근행이 안동진 무대사로 임명되었다. 문무왕은 다시 당의 사신을 보내 조공을 하며 유감을 표명했고 당은 이에 대한 회답으로 앞서 깎아 없앴던 문무왕의 간작을 회복시켰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신라가 당나라를 상대로 당나라를 물리치고 대승을 이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김범희는 왜 당나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과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볼모로 잡혀있는 자신의 동생 김인문이 신라의 왕이 되면 당나라의 이제 꼭두각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김범민이가 당나라에다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다시 자신의 신라왕의 관직을 회복시켜달라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용서를 빌었던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분석 아닌가요?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이 해에 신라와 당이 벌인 크고 작은 싸움이 18번인데 모두 신라가 이겨서 당병 6047명을 죽이고 말 200피를 얻었다고 한다. 크고 작은 전쟁에서 18번을 싸우는데 6만 명도 아니고 6,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6,000명이요. 이것도 신라 단독으로 싸운 게 아니라 고구려의 유장들과 함께 협력해서 싸운 것이고요. 저는 이게 대조영의 세력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아무튼 반란은 실패를 했고 당나라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나당 전쟁인가요? 아니면 당나라가 신라의 반란군들을 제압한 것이 맞는 겁니까? 김범민의 반란군이 당나라의 군사를 몇 명을 죽였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요. 김범민의 반란 행위로 인해서 신라왕의 관직이 삭탈되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신라의 모든 정치적인 인사권은 당나라 황제에게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정기의 반란, 이사도의 반란, 김범민의 내부 반란이라는 용어가 맞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이를 증명하는 기록이 무엇이냐면 670년 웅진도독부에서 신라가 반역을 한다고 당나라에게 보고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웅진도독부에서 신라가 반역을 꾀한다라고 당나라에게 고자질을 했던 기록이 있는 겁니다. 반역이 무엇인지 아시죠? 전쟁이 아니라 반란.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1000년 동안 씌워져 있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를 정벌을 갔다가 탈탈 털려가지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고구려 정벌을 나서게 된다면 수나라처럼 멸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나라도요. 김춘추가 용모가 수려하다고 해서 그리고 당나라의 관복을 입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세민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외교력도 아니고 당나라가 군사를 대주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신라가 약소국이기 때문에 김춘추가 당나라의 군사를 빌리기 위해서 그렇게 외교력을 통해서 당나라의 군사를 빌려서 고구려를 쳤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 아닙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께서 은행에 찾아가가지고 나중에 돈을 갚아줄 테니까 1억만 당장 빌려달라고 얘기를 한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어요?
내가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이자를 2배로 줄 테니까 1억만 빌려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런 논리거든요. 당나라 입장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김춘추가 신라를 통째로 들어바친다고 하니까 그러면 계산이 맞는 거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은행에 찾아가가지고 무작정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담보를 제공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당연히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논리와 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수백 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대륙신라와 한반도신라는 다른 정권이냐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다른 정권입니다. 한반도신라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한반도에서 천문 관측을 하거든요. 만약에 한반도신라와 대륙신라가 같은 정권이라고 한다면 당나라에서 관측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지 않겠죠. 당연히 한반도신라가 당나라의 속국이었다면 당나라를 계승했던 송나라 입장에서 한반도신라를 계승했던 고려를 상대로 속국 취급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송나라는 고려를 속국 취급을 했던 게 아니라 이웃 국가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반도신라는 당나라의 속국도 아니고 당나라에게 한 번도 사대를 했던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범죄가 일어나면 변호사나 검사, 판사들은 수사 기록을 뒤져보게 되거든요. 모든 범죄에는 범행의 동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전쟁에는 전쟁의 동기가 있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반도신라는 당나라의 속국이었던 적은 없지만 고구려의 속국이었던 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한 요나라 입장에서는 한반도신라를 계승한 것 같은 그 고려를 상대로 속국 취급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원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려를 속국 취급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요나라나 원나라 입장에서는 고려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왕이 머리만 조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데 잘못했음 이 네 마디야.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마디만 하면 적어도 끔찍한 일은 피할 수 있다. 그냥 가라. 머리를 빳빳하게 들면서 자신도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빳빳하게 드니까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정벌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가 요나라와 원나라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천하의 김실장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원나라 같은 경우는 대륙의 어마어마한 영토들을 다 흡수를 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멸망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고려는 멸망시키지 않고 그대로 내비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학자들이나 국뽕들은 모든 내피셜을 다 동원을 하는데요. 모두 틀렸습니다. 애초부터 고려를 멸망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요나라나 원나라나. 그냥 왕이 머리만 조아리면 깔끔한 거였어요. 지금의 후대의 사람들이 이들을 가지고서 이게 누구의 역사냐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조상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본인들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요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지네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네들 황제가. 아골타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신라의 후예라고 자신들의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후대에 있는 우리들이 누구의 역사냐 우리의 역사냐 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동북공정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요나라와 금나라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이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학자들이 해야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축구를 보면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요나라와 금나라는 우리의 문화가 다르고 야만인들은 우리의 역사가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정신승리를 하는 겁니다. 금나라 아골타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화가 나고 기철초풍할까요? 1936년에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런데 송기정 선수는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뛰었단 말이죠. 근데 금메달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일본이 가져갔잖아요. 아골타 같은 경우도 대륙을 정벌을 했는데 금나라를 우리의 역사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골타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런 행위는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있지 않습니까?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도 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빨갱이라고 하면서 이 흉상을 철거를 하니 많이 이런 언론에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아골타는 자기 스스로 한반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나라의 역사를 우리는 빼앗겼습니다. 고구려를 누가 계승을 했고 신라를 누가 계승해냈는지 이런 이해관계를 잘 따져보면 이 모든 역사적인 퍼즐은 맞춰지거든요. 마지막으로 당나라는 한반도 신라에게 발해 남쪽을 치라고 하고 그 패수 이남을 떼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라를 북쪽으로 공격해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패수 이남을 떼어주겠다 공격
고백해라. 발해의 남쪽 영토는 발해의 관할이고 당나라가 그 땅을 떼어주니 많이 할 그런 권한이 없고 권리가 없습니다. 한반도 신라는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한반도에 있는 독자국 신라는 발해와 당나라의 전쟁에서 신라가 이 전쟁에 끼어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스토리가 대륙 동쪽에 있는 대륙 신라를 얘기하는 거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고 하북성과 산동성에서 일어났던 그 전쟁의 역사를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당나라의 속국은 김범민까지가 아니라 9세기 후반까지 산동성의 관직을 하사받고 산동성을 통치하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대륙 백제와 신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제 가설에 대해서 반박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 모든 스토리와 이 기록들을 어떻게 반박을 하실 겁니까? 다음 시간에는 대륙 신라와 한반도 신라가 어떻게 멸망을 했고 고려로 이어지는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은 뷔페처럼 좋은 것만 골라 먹고 싫은 것은 거부하듯이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뷔페니즘을 고수한다면 그거는 실체적인 사실도 아니고 우리의 역사가 아님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